네, 민주당이 제보자를 앞세워 조희대 회동 의혹을 공론화한 것을 두고 진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반발했고 당초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은 제보자가 특검이 수사하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판과 불신은 자초한 결과다. 스스로 결자 해지하라고 압박에 나섰는데요. 먼저 여야의 반응 듣고 오시죠.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현명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허위 사실 유포에 가장 앞장섰던 정청래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부성찬, 거기에 김어준 등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의혹이 여야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민주당은 국민 불신 문제를 재차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여야의 반응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나경원 의원이나 송원석 의원들이 자꾸 반말이라든가 이름을 호칭이 없이 쓰는 거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좀 걱정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법원이 정말 불신이 많이 있긴 있어요. 또 굉장히 권위주의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또 재판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비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미 야당 후보로서 선출돼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으로서 유력 후보였는데 전원 합의체 회부 후에 3, 4일 만에 판결을 선고해버린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야당 후보를 배척하려고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이건 결국에는 어떤 재판의 독립성을 넘어서 정책 중립선을 좀 벗어난 것이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삼권 분립이라는 엄격한 잣대에 있어서 서로를 영역을 좀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법적 자제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장도 어느 선에서 국민들께 좀 대국민 성명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내란 재판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든가 그간의 어떤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여야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고요. 야당 탄압이 이제 거의 사법부 겁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호칭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는 더불어 무례당이 가장 먼저 원조일 것 같고요. 이렇게 사실 정청래 대표부터 내가 조희대라면 어떻게 할까, 조희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그런 반말부터 해서 가짜 뉴스인 게 지금 명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고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정말 무책임하게 더군다나 삼권 분립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우위에 서겠다는 일당 독재를 이루겠다는 그런 획책이고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예. 네, 제보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AI 가짜 음성 파일이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을 맨 처음에 거론한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할 것 같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면 제보자가 나와서 얘기할 용의가 있다고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 진위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또 저는 AI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원래 제보자의 발언이 있고 이게 이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될 걸 우려해서 AI로 이렇게 음성을 변조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또 의혹 제기도 좀 더 정확하게 또 어떤 취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밝혀야 되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계엄 선포가 있기 전에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한다더라 김민석 의원께서 이 말을 하시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 왜 저 말을 하시지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계엄을 하고 나서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없을 수 있는 일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간의 행동을 봤을 때 자신이 탄핵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야당 대표였겠죠. 그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다던가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겠다. 다만 이제 이것들이 앞으로 서영교 의원이나 부수창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될지 예. 또 이 정보가 과거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어떤 고위직이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뭐 본인이 신분을 노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는 만큼 녹취 파일의 확실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가짜 AI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게 나왔던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나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확인을 안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정말 그리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 AI가 뭐 이런 거 조작 내지 이런 게 아니라 엉뚱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변이 나오는 건데 지금도 이게 AI로 했다. 그러면 설령 가짜가 아니라고 하면 제보자를 밝혀야 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예. 본인들이 계속해서 거짓말로 점점 커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특검에서 하면 제보자가 나올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예. 특검 만능주의인가요?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지금 밝히면 됩니다. 왜 그걸 특검까지 끌고 가는지 모르겠고요. 대법원장이나 누구도 법관은 그 사건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압이라든지 신속한 처리, 뭐 청탁 이런 쪽으로 몰아가려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을 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의혹에 대해서 고발 조치 또 국정조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네. 좀 대응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오늘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14시에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보다 더 좀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미룬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두 앵커께서도 광우병 괴담 아시죠? 예, 사드 괴담 아시죠? 후쿠시마 핵폐소 아시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술자리 의혹 아시죠? 무조건 던져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선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걸 못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재명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본인들이 한 대로만 한다면 이런 가짜 뉴스 없어질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손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네, 이번 의혹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론 듣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AI로 이 녹음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들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가짜 뉴스는 아니고 의혹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보자의 제보가 있지만 그 신빙성을 확실하게 체크할 만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의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이게 좀 믿기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도에 어떤 가치를 떨어뜨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가짜 뉴스와는 좀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가 이제 광우병 괴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광우병과 관련한 국민들의 어떤 비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소고기 수입을 좀 막았거든요. 저연령층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리고 핵 오염수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오염된 일본의 해산물 수입들 이런 것들을 좀 막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걱정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나쁜 게 이번 사용된 건 아니고요. 이걸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혹 제기는 아무래도 좀 더 신빙성 있고 아무래도 좀 더 제보를 확실하게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이어서 민주당의 입장까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는 우리 당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헌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정말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추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정당 해산을 언급하면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영장에는 이제 이미 제출 이유에 있어서 강제 수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당사에서 안 되니까 이제 민간 업체로 옮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검은 소설의 숫자를 맞추고 있어요. 사실 언론에서 지금 어느 곳도 정확하게 이번 국민의힘에서 압수해간 그것도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는 빠졌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이 빠졌는데 동명이인이 수명일 수도 있고 수십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만 명이다 12만 명이라도 정확하게 특검에서 그 좋아하는 브리핑을 하기 좋아하는데 이건 아무 실체 없이 역시 이것 또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1만 명, 12만 명 그거 공개해야 되고요. 사실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인데 대한민국 전체로 봤어도 종교의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 방송 전에 나왔던 3,500명선 2019년에 통일교에서 밝힌 게 신도가 19,000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19,000명에서 했을 때 저런 3,500 이해가 되지만 이건 부풀리기,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절차적인 방금 물어보셨던 그 네. 과정에서 이것도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건 압수수색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당원 명부를 아시는 분은 성별, 이름, 그리고 가입 시기,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특검 주장대로라면 사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자가 어떻게 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특검은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딱 하루를 찝어서 이때의 인원을 가지고 이름이 양쪽 명단에 그런데 그것도 통일교회 120만 명 절대로 신뢰에 가지 않는 그런 또 의혹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렇다. 그러나 그 명단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특검이 지금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소설의 숫자에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장 집행 관련해서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고발한다고 해서 뭐 나오겠어요. 뭐 특검이 바보도 아니고요. 뭐 검사 출신들, 판사 출신들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대로 뭐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름과 생년월일로 맞힌 것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맞췄을 때는 뭐 더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쉽게 볼 만한 숫자는 아니다. 그리고 또 통일교뿐만 아니라 과거 신천지도 국민의힘을 많이 도왔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정광훈 목사가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을 모집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이 한 80만 명 되는데 그중에 투표권은 투표는 40만 명 정도 하거든요. 절반.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어떤 권력자, 정치인과 결탁된 종교 집단이 당대표를 만들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실은 국민의힘이 굉장히 건전하지 못한 정당으로 흐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헌법에는 종교와 종교가 분리된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라고 명확히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고 그리고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이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길로 간다라고 한다면 예. 정청래 당대표 말대로 정말 이거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6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60%,
또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를 보면요. 경제, 민생, 그리고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한 60% 정도 나왔다는 것은 완만한 상승세여서 좀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 실제 한미 정상회담 있고 나서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우리가 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했다는 게 확인됐고 그 요구에 넘어간 게 이제 일본이라는 거잖아요. 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만 한국이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거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익 차원에서는 굉장히 잘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부분이 아직은 미정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좀 알리고 또 지금 미국에서 조지아주에서 일어났던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구금되는 사태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하게 하면서 또 이 국내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미국에 더 요구하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좀 더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잘 끌어가고 있다. 그것들이 이번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도 외교이기 때문에 더 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 대변인의 분석도 저희가 들어보죠. 네. 이번 지지율 어떻게 보고 그 계세요? 전에 이제 아까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에서는 생년월일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은 책임 당원입니다. 투표권을 가지고 권리 당원이 아니고요. 그 말씀 다시 정정해드리고 지금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착시 효과이고 시간차를 둔 그런 효과가 보이고 있는데 곧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는 게 지금 대한민국만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협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우리는 관세 지금 25% 그대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아직 국민들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명절 전에 지난번에 민생지원금이라든지 명절 전에 그런 일시적인 어떤 효과에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조사가 저는 사실은 조금 신뢰가 안 간다는 게 수도권에서는 지난번 조사보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정보에 빨리 얻게 되는 쪽부터는 이게 그런 어떤 상승 효과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같은 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8%, 그리고 이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로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 뭐 8%, 7%, 4%, 4%인데 일단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조국 당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이렇게 8%가 나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조직 내부적으로도 당 내부로도 여러 가지 지금 모든 그 지도부가 사퇴를 했고 내용을 겪고 있는데 저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믿기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조국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순위권에 올랐다. 뭐 그런 측면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10%를 넘는 인물은 없었지만 그런데도 이 가운데서 조국 비대위원장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은 이게 언론 환경이 좀 바뀌어가지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 자신이 듣고 싶은 걸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강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당내 성비위 문제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특별재판부인가요?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도 법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을 조금 지지하는 숫자가 좀 늘었던 것 같고 장동혁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당 대표가 이번에 됐고
또 강하게 하고 있고 또 좀 보수들이 좀 결집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좀 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이재명 정부 시작한 지 이제 3개월이니까요. 뭐 의미 없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 결과에 대해서 대권 후보를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일단 이 성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쇄신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라도 그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기분이 좋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당의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네. 거고 네. 장동혁 대표에게 물어봤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린 지금 야당 탄압이라든지 아니 심지어 더 나아가 야당 말살 그리고 일당 독재 추진, 사법부 겁박 이런 거에 대응하느라 사실 이런 여론조사에 신경 쓸 틈이 없다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일단 뭐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수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도 4% 정도 나왔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한 4%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권 쳐다보니까 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바뀌는 것이어서 네. 저는 전혀 뭐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이 좀 3% 정도 수준 내외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좀 호감도는 아무래도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친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있었잖아요. 또 그쪽의 어떤 지지자들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더 강한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 전 비대위원장을 좀 지지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제대로 된 지방선거 선출자를 내지 못하면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민비조로 됐습니다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거대 악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민비조 전략을 통해서 조국 혁신당이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윤석열 전 정부 때의 그 전략만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에게는 아직은 가시밭길이 좀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일단 공식적인 한미회담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좀 다자 외교에 집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다자 회의고 또 유엔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AI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좀 하실 거고요.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금 한미 협상은 정상회담은 정해진 건 없거든요. 예, 예. 다만 이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트닉 상무장관이 너희들 또 일본과 같이 해라. 3,500억 달러 지금 은행에 맡겨라. 이 돈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수익은 우리가 더 가져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3,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고의 80몇 % 정도이기 때문에 그 외환 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으면 정말 뭐 바로 IMF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건데 요구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는 것 이게 이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에 대한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중요한 분기점은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다 온다라고 하니까 이때 조금은 관세 협상에 좀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를 무효화해 버리면 실은 일본은 서명을 했습니다만 한국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한국에게 또 커다란 선물이 올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차분하게 한미 정상을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 같다 회담을. 예.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또 굵직한 외교 일정의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고 외교 일정들이 정말 좀 많이 있거든요. 이번 그 뉴욕 방문을 하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의 좀 외교 일정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프랑스, 이탈리아와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그건 다행인데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협약서에 서명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통상 지난번에 못한 것을 마무리하자. 저는 그런 걸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는 이유, 지난번 정상회담이 그렇게 화기애애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거는 분명히 실무 협상에서도 뭔가 그렇고 양국 정상 간에서 신뢰 관계가 지금 형성되지 못했다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떤 기대를 하지만 사실 에이펙에 과연 트럼프가 올까? 시진핑은 올까? 이런 부분들 그냥 막연하게 희망 섞인 그런 부분을 할 게 아니라 외교는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상대방에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내는 그런 과정인데 너무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충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주에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일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